자, 다음은 단철근 직사각형부의 단면 설계에서 단면 설계 부분을 여러분 보세요. 지난 시간에 구한 게 균형철근비를 구해서 균형철근비 구한 거에다가 0.75배를 해주면 최대철근비가 나오고 그 다음에 따로 최소철근비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넣어준 철근비는 요 관계에 있어야 된다고 했죠. 요거보단 작고 미니멈보다는 크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넣어주는 철근비가 여기 들어오도록 만들어줘야 된다고 했는데 그럼 과연 얼마를 넣어줄 거냐는 얘기죠. 물론 이 값의 편차는 굉장히 큽니다. 얘가 뭐 0.1, 얘가 0.01이라고 그러면 여러분들 아무 값이나 넣어줄 수 있는 게 아니죠. 하중이 정해지면은 그만큼에 맞도록 철근을 정해줘야 되는데 그럼 그 철근량을 얼마를 넣어줄 거냐 하는 겁니다. 그 철근량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수 있으면 계산을 해서 나중에 결국에 이렇게 되도록 여러분들이 안에 넣어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양을 한번 정해보자는 얘기죠. 단철근 직사각형부의 공식 모멘트는 이렇게 정의가 되죠. AS, FI, D-2분의 A. 이게 단철근 직사각형부의 공식 모멘트였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공식 모멘트로 여러분들이 설계를 하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할 때는 설계 모멘트가 있어야 되죠. M sub D라고 하는 이런 관계에 있죠. 자, 그러면 이거는 단면에서 나오는 설계 모멘트와 공식 모멘트인데 이거랑 뭐랑 우리가 비교를 한다고 했죠? 이게 외력으로부터 들어오는 개수 모멘트, 즉 하중호보다 이게 커야 되죠. 설계를 할 때는 이거를 같은 개념으로 놓는다는 얘기죠. 이렇게 놓죠. 그게 이제 여러분들 책에 설계 하중을 극한 하중하고 같이 놓고 푼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아까도 예를 들었듯이 이런 게 들어오죠. 활하중 모멘트에는 1.7배를 곱하고 고정하중 모멘트에는 1.4배를 곱한, 즉 개수하중, 하중 증가 개수를 곱한 하중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설계를 한다고 치면 이 상황이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죠. 이게 극한 모멘트하고 똑같아져야 되니까 그럼 결국에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철근량은 이거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어려운 공식은 아닙니다. 극한 모멘트를 이렇게 나눠주면은 철근량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는 분모에 이 텀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인데 뭐 이 관계에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고 있다라고 치면 이게 이제 극한 모멘트가 아닌 공식 모멘트가 나오게 되면 이거 없어지게 되죠. 왜냐하면 이렇게 공식 모멘트에는 B가 앞에도 곱해지고 여기도 곱해지기 때문에 필요가 없지만 극한 모멘트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걸 포함을 시켜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극한 모멘트가 주어질 때 공식 모멘트가 주어질 때 어떤 게 이제 여러분들 문제에서 주어지는지를 잘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극한 모멘트가 주어지면은 P를 곱한 값이 들어가야 되죠. 공식 모멘트가 주어지면은 P 안 곱해도 되는 거죠. 안 곱해도 되니까 여기도 빠지게 되는 거고. 그 얘기가 27페이지에 아랫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복철근 직사각형부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철근 직사각형부는 이렇게 단철근 직사각형부로서는 좀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모멘트가. 그래서 콘크리트의 압축부에 압축철근을 넣어줌으로 해서 이 단철근 직사각형부가 낼 수 있는 모멘트보다 더 큰 모멘트를 내도록 하는 방법이 그렇게 만든 보가 복철근 직사각형부가 됩니다. 자, 여러분들 책에 교재에 복철근 직사각형부의 단면보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첫 번째가 보의 높이가 제한되어 있어서 단철근 직사각형부의 저항 모멘트가 외력에 의한 모멘트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 조금 수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항 모멘트라고 하면은 이 저항 모멘트는 단면이 낼 수 있는 최대 모멘트인데 이거는 허용력 설계법에서 쓰는 용어죠. 왜냐하면 허용력 설계법에서도 이 복철근보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복철근보를 사용하는 이유는 허용력 설계법하고 강설계법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는 이 용어가 허용력 설계법으로 용어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거를 설계 모멘트로 바꾸세요. 그러면은 말이 어떻게 되냐면 보의 높이가 제한되어 단철근 직사각형부의 설계 모멘트가 외력에 의한 모멘트보다 작은 경우가 되고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게
여러분들 책에 들어있는 거는 요게 들어있죠. 이게 외력에 의한 모멘트고 이게 저항 모멘트인데 바꿨죠. 설계 모멘트로 바꿨으니까. 설계 모멘트가 뭐보다 작으면은 복철근보로 해야 되느냐 이거죠. 극한 모멘트보다 작게 되면은 복철근보로 설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있는 용어를 설계로 바꾸시고 그 다음에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걸 기호를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정보 모멘트를 번갈아 받는 경우에 정모멘트를 받는 경우는 단철근 직사각형보로 충분하지만 이 보가 부모멘트로 받기 위해서는 압축철근이 이 위에 압축철근이 들어가게 돼서 이 압축철근이 부모멘트 받을 경우에는 인장철근으로 쓰여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복철근보 상하에 전부 다 철근이 배치되는 복철근보로 사용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3번 크리프나 건조수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 처짐을 최소화하기 위한 경우 압축철근을 넣어주게 되면 아까 우리가 1장에서도 봤듯이 크립에 의해서 발생되는 장기 처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고란에 압축철근의 사용 효과를 보시면 첫 번째가 지속하중에 의한 처짐을 감소시킨다. 그다음 두 번째 연성을 증가시킨다. 세 번째 철근의 조립을 쉽게 한다. 요 세 가지가 압축철근을 사용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효과죠. 세 번째 철근의 조립을 쉽게 할 수 있다는 얘기는 철근의 종류에서 스터럽이라는 철근이 있었죠. 이 인장철근하고 압축철근이 동시에 들어가 있는 경우는 스터럽을 조립하기가 쉽죠. 묶어주기가 쉽다는 얘기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자, 이번에 이제 복철근 직사각형 단면부의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자, 여러분들 교재에도 뭐 그림이 잘 나와 있습니다. 복철근 직사각형부는 여기 압축철근이 배치가 되어 있죠. 여기도 인장철근이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압축철근의 단면적은 AS'으로 인장철근의 단면적하고는 구분을 하기 위해서 프라임으로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된 보는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번째가 그냥 일반적인 단철근 직사각형 보, 그리고 두 번째가 이러한 보로 나눠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보는 뭐냐? 단철근 직사각형 보로는 외력에서 의한 모멘트를 받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모멘트를 좀 더 받기 위해서 이걸 만들어주는 거죠. 근데 이걸 만들어줄 때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냐면 지금 이렇게 점선으로 표시한 거는 콘크리트의 단면은 없는 겁니다. 콘크리트 단면은 없고 오로지 철근 단면적만으로 이루어져 있죠. 이 두 번째 모멘트를 플러스를 시켜서 복철근보가 완성이 되는 거죠. 이 두 번째 모멘트는 압축철근이 받는 압축력이죠. C sub S하고 T2라고 우리가 붙였습니다. 여기 인장철근의 피복 두께가 아닌 압축철근의 피복 두께를 우리가 D-하고 하면, 피복 두께라고 하기보다는 압축철근의 도심으로부터 위에까지의 거리 D-라고 하면은 이 거리가 D-T-가 되죠. 그리고 그 면적이 AS'이면 이 힘하고 이 힘은 같아야 되기 때문에 압축철근의 단면적이 AS'이면 여기서도 AS'이 돼야죠. 이 두 면적이 같아야지 이 힘하고 이 힘하고 같아서 우력 모멘트가 성립이 되죠. 그럼 이놈이 일으키는 모멘트를 MN2, 그리고 이놈이 일으키는 모멘트를 MN1이라고 하면 이 두 개를 더한 것이 전체 복철근보의 공측 모멘트가 되겠죠. MN. 근데 인장철근 양을 보세요. 인장철근 양은 복철근보에서는 AS, 그 다음에 이쪽에서는 AS'. 그럼 이쪽이 뭘로 바뀌어야 되죠? 이쪽이 뭘로 바뀌어야 되냐면 전체 복철근보에서 이쪽으로 이제 보십시오. 이만큼을 따로 뺐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따로 빼야죠. 빼서 AS만큼을 썼으면 여기에 남는 양은 AS- AS' 되죠. 그리고 여기에 가해지는 철근의 인장력 T1이라고 쓰고 AS- AS'의 FY.
이거는 단철근 직사각형보랑 다 똑같고 철근량만 좀 줄어드는 거죠. 이렇게 모델링을 하시면 되죠. 그러면 MN1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MN2 이 허구에 보죠. 철근만으로 이루어진, 콘크리트는 없고 철근만으로 이루어진 요 보에서 나올 수 있는 모멘트는 이 면적하고 이 철근 면적하고 이 철근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AS 프라임 FY 이건 똑같고 팔 길이는 두 개가 틀리죠. 여기서의 팔 길이는 D-2분의 A, 여기서의 팔 길이는 D-D'가 되죠. 그래서 팔 길이가 D-D'가 됩니다. 그럼 결국 이 복철근보의 공식 모멘트는 저 두 개를 합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저 두 개로 이렇게 찢어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실제로는 이렇게 합치면 복철근보의 공식 모멘트가 나오게 되죠. 그 값은 AS-AS 프라임 FY D-2분의 A 플러스 AS 프라임 FY D-D'. 팔 길이가 두 개가 다른 게 보이죠? 여기서 팔 길이 다르고 여기서 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전체 보의 공식 모멘트에서는 따로 팔 길이가 다른 두 개의 힘이 고려가 돼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등가사각형의 깊이 A, 아직 A 안 구했습니다. 아직 A 안 구했어요. AS, AS 프라임 뭐 다 주어진다라고 치면 FY 다 아는 값이죠. D, D' 다 아는 값입니다. 모르는 값은 A. A는 아직 모르죠. A는 어디서부터 구할 수 있냐면, 자, 여기 단철근 직사각형부에서 구할 수 있죠. 여기 지금 철근이 앞쪽 철근 뺐으니까 없죠. 앞쪽 철근이 얼마큼 빠졌냐면 전체 복철근부에서 AS만큼 빠져서 저기 나온 거죠. 빼졌으면은 앞쪽 철근 뺐으면 인장 철근에서도 그만큼 양을 뺐기 때문에 단면적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여기서 A는 어떻게 구하냐? C equal T죠. 이렇게. 0.85 FCK 똑같죠? A, B는 이때 요 힘하고 똑같아야죠. AS-AS 프라임 FY. 여기서 A는 단철근 직사각형부에서의 등가응력 사각형의 길이식과 비슷하긴 한데 조금 틀립니다. 0.85 FCK B. 이것만큼이 빠지죠. 인장철근 단면적에서 앞쪽 철근 단면적을 빼주는 것만큼 차이가 나죠. 결과적으로 복철근 직사각형부의 응력사각형의 길이는 단철근 직사각형부의 응력사각형의 길이보다 작죠. 분자텀이 작으니까. 왜냐하면 복철근부로 설계를 하게 되면은 압축 철근이 들어가기 때문에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압축력을 압축 철근이 나눠 가지죠. 그만큼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압축력의 부담이 줄어든다는 얘기니까 이 복철근부의 직사각형부의 등가응력 사각형의 길이 A는 단철근의 길이보다 줄어들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뭐 단철근 직사각형부와 마찬가지로 균형철근 B 뭐 이런 걸 한번 구해보자는 얘기입니다. 뭐 공식 모멘트 뭐 여러분도 다 알아두셨으니까 이제 자, 단철근 직사각형부에서의 균형부는 콘크리트의 응력이 아닌 변형률이 0.003에 도달할 때 철근의 응력이 FY에 도달할 때 요게 이제 직사각형 단철근 직사각형부 요때의 균형부라고 했습니다. 동시에 파괴죠. 근데 복철근으로 오게 되면은 복철근은 어떤 게 균형부냐? 단철근은 콘크리트의 변형률하고 철근의 응력이 동시에 각각의 그 파괴에 도달하면은 이게 균형부라고 했었는데 복철근에서는 압축 철근의 응력이 FY에 도달하고 인장 철근의 응력이 FY에 도달할 때 둘 다 철근으로 파괴가 이루어지죠. 단철근에서는 이쪽은 콘크리트, 이쪽은 철근의 파괴가 동시에 일어나면은 파괴가 되는데
여기 복철근에서는 압축철근의 파괴, 인장철근의 파괴가 동시에 일어날 때 각각 압축철근과 인장철근의 응력이 항복 응력이 도달하면 동시에 도달하면 요거를 균형보라고 하는 거죠. 복철근에서 균형보의 개념은 이거라는 겁니다. 단철근에서와의 조금 다른 내용이 있죠. 그럼 이 경우에 균형철근비 책에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를 수정을 하도록 하십니다. 이거를 이렇게 씁니다. 이게 단철근 직사각형보에서의 균형철근비는 요거였죠. 복철근 직사각형보의 균형철근비는 프라임을 붙이고 나중에 T형보가 생기면은 T형보를 또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이걸 씁니다. 이건 나중에 T형보에서 나오는 얘기고 여러분들 책에 위에 바가 있는 거를 이렇게 고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복철근 직사각형보의 균형철근비가 되죠. 복철근 직사각형보의 균형철근비. 자, 이거는 또 어떻게 구하냐면, 자, 단철근 직사각형보의 균형철근비는 여러분 무슨 식이 0.85 FCK FY 베타 1에 6000 플러스 FY 이런 식이 있었죠. 여러분 암기를 해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럼 복철근 직사각형보의 균형철근비는 어떻게 구하냐면 이 값이죠. 이 값 플러스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자, 이 값은 뭐냐? 로 프라임은 압축철근비라고 해서 우리가 압축부에 넣어주는 철근의 단면적을 전체 콘크리트의 단면적으로 나눠준 값입니다. 그러니까 복철근 직사각형보의 균형철근비는 단철근 직사각형보의 균형철근비에다가 압축철근비만을 더해서 이렇게 나타내죠. 그리고 단철근보에서는 또 최대철근비는 이렇게 구성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쪽은 전부 다 지금 단철근의 내용이고 이쪽은 전부 다 복철근의 내용입니다. 그럼 복철근 직사각형보에서의 최대철근비는 균형철근비가 구해졌기 때문에 이렇게 구분을 하도록 하죠. 이거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단철근 직사각형보의 최대철근비는 균형철근비를 구해서 0.75배만 해주면 되죠. 근데 복철근 직사각형보에서의 최대철근비는 균형철근비를 구해서 전체를 전부 다 0.75배만 곱해야 되는 게 아니죠. 여기만 0.75를 곱해주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내려오죠. 이 공식이 좀 특이하죠. 물론 여러분들 책에는 압축철근이 항복하는 경우하고 압축철근이 항복하지 않는 경우 두 개로 나눠서 압축철근이 항복하는 경우에는 요걸 쓰고 항복하지 않는 경우에는 fs 프라임 나누기 fy인데 이 복철근보에서 일단 지금 균형철근비를 유도를 할 때 압축철근의 응력이 fy에 도달하고 인장철근의 응력이 fy에 도달했다고 벌써 가정을 했기 때문에 이게 벌써 fy에 도달을 하면은 이게 1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압축철근이 항복하지 않은 경우라는 얘기가 사실은 적용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최소철근비를 구하면 최소철근비는 균형철근비식하고 좀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0.85 베타 1에 FCK FY 이 텀이 하나 추가가 되는데 그게 D 그리고 6000 플러스 FY가 아니라 마이너스 FY죠. 이렇게 됩니다. 이 식은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시기엔 좀 긴 식이지만 이 식을 기억을 해뒀다고 치면 외우기 그렇게 어려운 식은 아니죠. 결국에 요거 두 개를 구해서 복철근보에서의 단면 설계는 어떻게 하느냐? 로 맥시멈 로 프라임 미니멈. 그럼 여러분들은 이렇게 철근을 넣어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였죠. 단철근 직사각형보에서는 로 미니멈을 이 둘 중에 큰 식으로 구해서
단철근 직사각형보에서 얘기입니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이게 과소철근보다 그랬죠. 복철근보에서도 마찬가지 최대철근비하고 최소철근비를 구해서 여러분들이 넣어줄 수 있는 복철근 직사각형보에 철근비가 되겠죠. 이렇게 넣어주면 이게 무슨 보다? 과소철근보. 과소철근보는 어디서 파괴가 일어나요? 인장철근의 항복이 시작되죠. 압축철근의 항복은 아직 괜찮고 인장철근의 항복이 시작되죠. 요만큼을 넣어줘야지 이게 과소철근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단면 설계 부분을 보겠습니다. 단면 설계, 단철근 직사각형보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이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이에 넣어주는 건 아는데 외력이 들어오면 얘를 얼마로 정해줄 거냐 하는 겁니다. 한계값은 정해져 있고 외력에 따라서 철근비를 얼마큼 넣어줘야 되느냐를 결정을 해야 되는데 복철근보에서도 마찬가지죠. 자, 복철근 직사각형보는 여러분 아까 그림을 나눠가지고 설명을 드렸듯이 MN이라고 하는 게 MN1 플러스 MN2로 구성이 된다고 했습니다. MN1은 여기 지금 아직 그림이 남아있죠. AS-AS 프라임 FY D-EA 요게 MN1이죠. 요거를 그대로 D-2분의 A MN2는 복철근보에서 그 철근만으로 이루어진 보가 있었죠. 그 단면적은 AS 프라임 FY D-D'. 자, 이렇게 구성이 됐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설계를 할 때는 MN으로 설계를 하는 게 아니라 설계 모멘트 MD로 설계를 한다고 했죠. 그러면 이거는 P의 MN이 되고 이것은 P MN1 플러스 P MN2로 구성이 되죠.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문제에 어떻게 난다는 얘기냐면 철근량을 구하라고 그러는 거니까 철근량을 구하라고 하는 얘기는 전체 인장 철근량하고 압축 철근량은 얼마가 될 거냐는 얘기입니다. 이걸 이제 구하는 게 우리가 단면 설계가 되는데 문제에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80톤의 모멘트를 받는 설계 모멘트를 받는 요걸 주는 거죠. 직사각형 단철근 직사각형보가 있는데 여기에 철근을 배근해서 압축 철근을 복철근보로 만들어줌으로 해서 100톤의 모멘트를 받게 하고 싶어요. 단철근 직사각형보로서는 설계 모멘트가 80인 단면보가 있는데 이 단면에다가 압축부에도 철근을 넣어주고 인장부에도 철근을 넣어줘서 이만큼을 받게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러면은 과연 얼마큼의 철근량을 넣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최종 인장 철근량은 얼마냐 이걸 묻는 거죠. 그럴 경우에 시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이제 M 서브 D가 결국에는 M 서브 U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극한 모멘트 100톤을 견디게 만들어주는 거니까. 그럼 처음에 구하는 양은 일단 여기 이건 우리가 알고 있죠. 이 식은 우리가 알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식에서부터 MN1이라고 하는 게 P 곱하기 AS-AS 프라임 FY D-2분의 A죠. 자, 이게 이제 80톤이라는 값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여기서 바로 구할 수가 있죠. 이 값이 80톤이 돼버리니까. 이 값이 80톤이 돼버리죠. 그러므로 AS-AS 프라임은 여러분들 책에도 이 공식이 그대로 나와 있을 텐데 먼저 이걸 먼저 구하죠. 그래서 80톤을 이렇게 나누면 되죠. 물론 톤 미터죠. 자, 근데 여러분들 책에는 이게 공칙 모멘트로 들어가 있는 경우죠. 공칙 모멘트로 들어가면 이게 빠진다고 아까 얘기를 했었죠. 그러니까 이 관계만 잘 보시면 P가 어느 경우에 들어가고 P가 어느 경우에 빠지는지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책에는 결국에 이거는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식이 이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80톤의 모멘트를 받기 위해서는 80톤의 설계 모멘트를 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인장 철근 양이 요만큼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에다가 인장부에도 요만큼 철근 더 넣죠. 그리고 압축부에도 철근 양을 더 넣어서 100톤의 모멘트를 받도록 복철근부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 양을 우리가 계산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MN2라고 하는 게 AS 프라임 FY D-D인데 MN2라고 하는 놈은 어떻게 구성이 되죠? 이 식을 보시면 되죠. MN2는 MU에서 phi MN을 빼죠. 이쪽으로 넘어가죠. 그리고 나누기 phi가 있죠. 이렇게. 그럼 여러분들이 구해야 되는 식은 결국에 또 이게 남죠. MN1이고 phi가 앞에 곱해지고 FY 팔 길이가 D-D'가 되죠. 그러니까 이 식은 뭐 다르게 쓰면은 간단하게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죠. D-D'. 어느 경우에 phi가 들어가고 어느 경우에 phi가 안 들어가는지는 분모에 따라 분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MU-phi MN1. 저기 이제 제가 예를 들었을 때 요거를 100톤을 줬죠. 그리고 이거를 80톤을 줬으니까 그냥 계산하시면 20톤이 되는 거예요. 20톤을 이 값으로 나누면은 AS 프라임이 구해지죠. 그러면 아까 이거 구해놨었죠. 예를 들어서 이걸 계산했더니 뭐 1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만큼의 인장 철근량을 넣어주면은 80톤의 모멘트를 받을 수 있고 그 면적은 15제곱센티미터예요. 그럼 여기서 AS 프라임을 구해봤더니 20톤의 모멘트를 더 받게 하려면은 5제곱센티만큼을 더 넣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단철근이었을 때가 AS-AS 프라임이었죠. 요게 이제 15였는데 이 모멘트는 80을 받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철근을 더 넣어준다는 얘기죠. 얼마큼의 철근을 더 넣어주냐면 여기에 5. 아래 위 똑같이 들어가야 되죠. 여기도 5가 들어가죠. 그럼 이 모멘트는 20톤을 받게 되는 거죠. 이걸 두 개를 더하면은 전체 보의 모멘트가 100톤이 구하게 되는 거죠. 그럼 토탈 인장철근 양은 얼마냐? 이거 두 개 더하면 되겠죠. AS-AS 프라임 플러스 AS 프라임은 15 플러스 5 해가지고 20제곱센티미터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결국에 답은 이렇게 주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공식 따로 구하고 첫 번째 인장철근량을 구했죠. 그 다음에 추가로 배치되는 인장철근과 압축철근량을 구합니다. 결국 이 두 개가 여러분들이 구하게 되는 인장철근량하고 압축철근량의 단면적이 되겠습니다.